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개념이죠. 바로 카오스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카오스.pdf 발췌문이고요. 이게 단순히 혼돈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질서, 또 예측 불가능성, 이런 비밀을 같이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베이징 남이 날갯짓이 뉴욕의 폭풍을 이런 얘기요. 영화나 소설에 자주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유명한 비유 뒤에는 사실 과학자들의 관점을 완전히 뒤흔든 그런 발견이 숨어 있다고 해요. 오늘 그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 진짜 의미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이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데요. 이 카오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그 뉴턴이나 라플라스 시대의 세계관 있잖아요. 모든 것은 딱 정해져 있고 예측 가능하다. 이런 결정론적 세계관에 어떻게 도전장을 내밀었는지. 그 고전적인 관점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로렌츠나 망델브로, 파이겐바움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겉보기엔 되게 단순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발견이 날씨 예측부터 우리 몸의 생리 현상까지 얼마나 넓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따라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날씨도 행성 운동처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면서요. 초기 조건 알고 물리 법칙 알면 미래는 딱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 헨리의 성 다음엔 언제 오는지 딱 맞추는 것처럼요. 네네. 근데 왜 유독 날씨는 그렇게 예측이 맨날 틀리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등장을 합니다. 1960년대인데요. 로렌츠가 당시에 성능이 지금 컴퓨터랑은 비교도 안 되지만 로열 맥비라는 초기 컴퓨터로 기상 모델을 돌리고 있었어요. 로열 맥비요. 이름도 특이하네요. 네. 근데 이제 계산을 반복하다가 정말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소수점 몇 자리 아래에 아주 작은 차이, 정말 미미한 초기 값의 차이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날씨 패턴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입력한 숫자가 예를 들어 0.5061272여야 하는데 실수로 0.506 이렇게 넣었다는 정말 그 눈곱만큼의 차이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정말 그런 미세한 차이였어요. 이게 바로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한 의존성, 우리가 흔히 나비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의 과학적인 핵심인 거죠. 아하. 그래서 로렌츠는 이 발견을 통해서 날씨처럼 복잡하고 또 비주기적인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장기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초수처럼 복잡해도 주기가 딱 있는 현상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와, 이 발견은 그러면 당시의 거물과학자였던 폰 노이만의 꿈에는 완전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겠네요. 자료 보니까 폰 노이만은 컴퓨터 개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날씨 제어를 생각했고 시스템의 어떤 특정 불안정한 지점만 잘 컨트롤하면 가능할 거라고 믿었다고요? 네, 그랬었죠. 근데 로렌츠의 발견은 그런 식의 통제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걸 보여준 셈이네요. 심지어 오늘날 컨트롤 데이터 사이버 205 같은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써도 기본적인 예측의 한계는 여전하다는 점도 좀 인상 깊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카오스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바로 비선형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비선형성요? 네, 선형 시스템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가 딱 정비례하고 부분을 합치면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는 대부분 비선형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하키퍽의 마찰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마찰력은 퍽 속도에 따라 변하죠? 근데 그 속도는 또 마찰력의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서로 막 얽혀서 결과가 원인에 단순하게 비례하지 않는 관계. 이게 바로 비선형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비선형 방정식은 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 편의상 종종 무시하거나 아니면 선형적인 걸로 대충 비슷하게 바꿔서 계산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너무 단순화해서 보려고 했다. 이런 거군요. 이거 약간 과학 철학자 토머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 전환이랑도 좀 연결되는 이야기 같아요. 자료에서도 쿤 이론을 언급하던데요. 네, 그렇죠. 평소에는 과학자들이 기존 이론 틀 안에서 문제를 풀지만 정상과학이라고 하죠. 설명 안 되는 현상들이 막 쌓이면 결국 새로운 이론 체계, 즉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는 거잖아요. 카오스 연구가 딱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 분야에서 막 흩어져서 나타났고
주류에서 좀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심지어 연구자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발견한 게 뭔지 처음엔 잘 몰랐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되게 점진적이었죠. 그렇죠. 고전 역학의 상징인 그 진자 있잖아요. 이것도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영원히 예측 가능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마찰 때문에 결국 멈추잖아요. 카오스는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마찰 같은 비선형적인 요소들이 실제로는 시스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든 셈이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브루노와 망델브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쟁 난민 출신이셨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좀 벗어나 있었지만 기하학적 직관이 정말 뛰어나셨던 수학자라고요. 특히 당시 수학계를 지배하면서 추상적인 증명만 중요하게 여겼던 부르바키 학파와는 다르게 그림이나 시각적인 이해를 강조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맞습니다. 망델브로는 IBM에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현실 문제들을 접했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공통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통신 회선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패턴 같은 거요. 오류 구간 속에 또 정상 구간이 있고 그 안에 또 오류 구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구조. 아, 자기 유사성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또 면화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변동성. 이게 보통 생각하는 정교 분포, 그 종 모양 그래프로는 설명이 안 되는 두터운 꼬리를 가지거든요. 그리고 나일강 수위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거. 갑작스러운 변화를 노아 효과, 또 지속적인 추세를 요셉 효과라고 불렀는데 이런 전혀 달라 보이는 현상들 이면에 어떤 축척에서 보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바로 그 자기 유사성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스며 있다는 걸 간파한 거죠. 그게 바로 프랙탈이군요. 부분이 전체와 닮은 형태를 가지는 복잡하고 불규칙한 기하학? 자료에 나온 그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영국 해안선의 길이는 얼마인가? 이게 딱 맞는 예시네요. 어떤 자로 재느냐에 따라 길이가 계속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무한하다고도 할 수 있죠. 구름 모양이나 나뭇가지, 심지어 우리 몸속 폐나 혈관 구조처럼 자연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울퉁불퉁하고 복잡한 형태들을 드디어 수학적으로 기술할 도구가 생긴 거군요. 유클리드 기하학이 다루지 못했던 자연의 거친 측면을 이해하게 된 셈이네요. 네. 그리고 망델브로의 가장 유명한 발견은 뭐니 해도 망델브로 집합입니다. 이게 수식 자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해요. 복소수 z를 제곱하고 원래수 c를 더하는 과정 z 더하기 z제곱 플러스 c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다예요. 네. 그런데 그 결과로 나오는 그림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보여줍니다. 컴퓨터로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또다시 전체와 유사한 무한히 정교한 패턴들이 끝없이 나타나요. 우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이 집합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전에 알려졌던 여러 다른 프랙탈 구조들, 줄리아 집합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카오스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진짜 단순한 규칙에서 저런 무한한 복잡성이 나온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한편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물리학자 미첼 파이겐바움에게서 나왔다고요. 이분은 심지어 당시 최신형 휴대용 계산기 HP65 하나로 카오스의 비밀을 풀었다고요. 네, 맞아요. 파이겐바움은 생태학자 로버트 메이가 연구했던 인구 증가 모델 같은 아주 간단한 비선형 방정식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y는 rx 1-x 이런 식인데요. 네. 그는 이 방정식에서 특정 상수 r 값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산을 반복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스템의 상태가 처음에는 안정된 값 하나였다가 두 개의 값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걸 주기 2라고 해요. 다시 네 개의 값 사이를 왔다 갔다 주기 4, 8개 주기 8 이런 식으로 값이 두 배씩 분기되는 현상, 이걸 주기배가 분기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혼돈 상태, 즉 카오스로 빠져드는 것을 관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면서요? 바로 보편성입니다. 파이겐바움은 이 주기 배가 현상이 일어나는 간격의 비율이나 각 단계에서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는 폭의 비율이 어떤 특정한 상수값으로 수렴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파이겐바움 상수인데요. 아, 그 유명한 파이겐바움 상수. 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비율이 원래 방정식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또는 그 방정식이 묘사하는 시스템이 뭐든 간에
예를 들어 유체 흐름이든 생물 개체수든 경제 모델이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값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유체의 소용돌이나 동물의 개체수 변화처럼 전혀 다른 현상들이 혼돈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동일한 수학적 규칙성을 보인다는 건가요? 이건 진짜 대단한 발견인데요. 그렇습니다. 겉보기엔 완전 제멋대로인 혼돈으로 가는 과정에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상관없는 보편적인 법칙이 숨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이게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현상들이면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질서와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물리학의 대규격화 이론 같은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와도 딱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와, 이런 이론들이 단순히 그냥 수학적인 유희에 그친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또 흥미롭네요. 예를 들어 유체역학에서 항상 골칫거리였던 난류 현상이요. 담배 연기가 쭉 올라가다 갑자기 막 흐트러지거나 시냇물 속 바위 뒤에 생기는 소용돌이 같은 거,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돌파구가 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란다우 이론은 난류가 점진적으로 복잡해진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류엘과 타켄스라는 학자들이 카오스 이론에 기반해서 단 몇 단계의 주기 배가만으로도 시스템이 이상한 끌개라고 불리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어요. 이상한 끌개요? 이름이 특이하네요. 네, 이게 뭐냐면 시스템 상태가 어떤 특정 영역 주변을 영원히 맴돌기는 하는데 결코 똑같은 지점을 반복하지는 않는, 마치 보이지 않는 궤도 위를 혼돈스럽게 춤추는 듯한 그런 상태를 상상하시면 돼요. 이후에 스위니와 골룹 같은 실험 물리학자들이 테일러 쿠에트 실험이라고 회전하는 원통 사이에 유체를 넣고 돌리는 실험을 통해서 이런 카오스적 상태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걸 증명해냈죠. 아, 실험으로도 증명이 됐군요. 생태학 분야에서도 영향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로버트 메이의 연구처럼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인구 변동 모델조차도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게 들쥐나 레밍 같은 동물들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확 늘었다 줄었다 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실제 자연 관찰 결과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죠. 흥미로운 건 생태학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쓰는 모델이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질서정연해 보이는 방정식에서 불규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카오스의 개념을 다른 분야 학자들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제 생각에 가장 흥미로운 응용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몸, 생리학과 의학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카오스가 발견된다고요? 특히 심장 박동 같은 아주 중요한 기능에서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치명적인 부정맥 중에 심실세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심장박동에 잡음이 낀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안정된 카오스적 상태일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해요. 카오스적인 상태요? 네, 심실세동이 오면 개별 심장세포들은 어쩌면 정상적으로 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조율이 완전히 깨져버리면서 심장이 제대로 수축을 못하고 사실상 멈추게 되는 거죠. 레온 글래스라는 연구팀은 배양된 병아리 심장세포에 외부 전기자극 주기를 막 바꿔가면서 줬더니 실제로 주기배가 현상을 거쳐서 카오스 상태로 전환되는 걸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럼 카오스는 무조건 나쁜 건가요? 질병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리 골드버거 같은 연구자들은 건강한 심장박동은 완전히 규칙적인 시계추 같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카오스적 변동성, 다시 말해 프랙탈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해요. 건강한 심장이요? 네, 심장박동 간격의 변화 패턴을 자세히 보면 복잡하지만 자기 유사성을 가진 프랙탈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약간의 불규칙성, 이 변동성이 우리 몸이 다양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질병을 이런 건강한 복잡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딱딱하게 경직된 주기성으로 고착되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거 정말 역설적인데요. 너무 규칙적인 게 오히려 병적일 수 있다니?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건강하다는 것이 완벽한 규칙성이 아니라 적절한 복잡성과 유연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뇌처럼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을 너무 단순하게 선형적이고 또 환원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치료하려는 기존 의학적 접근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멘델은 뇌 활동을 단순히 화학물질 작용으로만 설명하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고 비선형 동역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오늘 우리는 카오스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정말 다시 본 것 같습니다. 베이징의 나비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날씨의 예측의 한계, 또 비선형성의 중요성, 프랙탈이라는 자연의 새로운 기하학, 그리고 혼돈 속에 숨겨진 보편적인 질서, 심지어 우리 몸속 건강한 심장 박동의 비밀까지 정말 광범위한 여정이었네요. 네, 그랬죠. 카오스가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결정론적인 법칙 안에서도 예측 불가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 어떤 놀라운 패턴과 질서가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과학의 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파이겐바움이 이런 말을 해요. 반고흐의 그 소용돌이 치는 밤하늘 그림이나 터너의 격동적인 바닥 그림 속에서 어쩌면 예술가들이 이미 오래전에 자연의 복잡성과 축척에 따른 변화를 직관적으로 포착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 예술가들이요? 네. 또 아놀드 멘델은 우리가 뇌와 같은 복잡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어쩌면 비선형적인 현실을 너무 선형적인 툴로만 재단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지 묻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이겐바움의 말처럼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이론, 즉 우리 자신의 인식태부터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복잡한 현상들, 예를 들어 교통 체증이나 주식시장의 변동, 혹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실 때 오늘 나눈 이 카오스의 시각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안에도 예측 불가능성 속에 숨겨진 어떤 패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